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4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해설 이제 5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국어의 남국민입니다. 자, 화작 신세계 저와 함께 열어젖힌 여러분 이 중에 많이 있죠? 3월 시험 때도 그런 걸 느꼈겠지만 4월에도 좀 더 세련되어진 나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많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정도로 화작에 능통하고 완전히 실력이 완성되고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가지고 또 정답률 저 100% 다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개를 틀렸어요, 두 개를 틀렸어요, 불안해요, 언매로 가야 되나요, 이런 생각 할 만한 사람도 이 중에 있을 거예요. 4월 학평이면 아직도 좀 흔들리고 자신 없고 그럴 만한 시기이긴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화작 집중해서 매달리면 진짜 집중하잖아요. 한 일주일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실력이 완전히 넥스트 레벨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분야니까 이 분야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시험을 내가 어떻게 쳤는지 결과 연연하지 말고 시험을 치렀던 자기의 그 과정, 자기가 시험을 치를 때 이 문제를 왜 이걸로 판단했었는데 이게 왜 잘못된 판단했나 이런 거 있죠? 자기 사고 과정에 대한 복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랑 함께 공부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또 전략을 좀 더 날카롭게 벼리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도록 하죠. 자, 화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35, 37번 세트는 학생의 발표입니다. 자, 늘 이야기합니다만 요 첫 번째 세트는 발표 아니면 강연으로 구성된다 그랬고요. 그 반복되는 패턴이 여기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그 화법 대본 이 세트가요, 학생의 발표가요, 까다로웠어요. 요게 요 소재가 되게 흥미로운 건데 사실은 이게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재작년인가 언제 화작 수특에 있었던 소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아무튼 봤는데 요 그 국가 지점 번호 이래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매기는 거 어디 기출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학력평가였나 수특이었나 그런 어쨌든 그런 교재에서 봤나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지역 위치를 기호를 매겨가지고 그 위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런 소재가 나왔을 때 지금 봐요. 여러분 제가 미리 얘기하자면 37번 문제와 40번 문제가 아마 이번 화작에선 제일 여러분에겐 주의했어야 될 문제일 겁니다. 미리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 35번 문제 같은 건 쉽지.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발표 세트가 늘 얘기하잖아. 학생의 발표 아니면 전문가 강연인데 이게 비문학 독서의 약간 쉬운 버전의 정보를 제시하는 형태의 뭔가 그런 형태다. 그러니까 좀 쉬운 독서 지문 같은 거다. 근데 있잖아요. 요건요. 꽤 어려운 어려운 독서에서의 어려운 독서 지문은 아니지만 물론 꽤 정보가 복잡한 독서 지문일 수 있었어 이거는. 그러니까 한 중학교 3학년 정도가 수능 형태의 독서 문제집들 같은 데서 볼만한 그런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요령껏 풀어야 되는 35번 같은 문제는 빨리 풀되 37번처럼 딱 봐도 얘는 3점 달고 있는 고난도 문제 아닙니까? 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조회를 해서 정답을 골라냈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라. 아시겠죠? 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나왔습니다. 맨날 나오는, 예전에 제가 1번 문제 유형이라고 부르던 건데 지금은 이제 35번 문제 유형이 됐죠. 맨날 나오는 겁니다. 항상 이건 고정적인 자리야, 그지? 그랬을 때 자,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속담을 활용한다. 포인트를 먼저 봐야죠. 그 다음에 청중과 함께한 경험을 환기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자, 질문을 던진다는 건 지문에서 우리가 물음표에 있는 어떤 의문문인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괄호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청중의 답변을 듣고 어쩌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부분을 즉 물음표 뒤에 괄호가 오는 이런 세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질문에 대한 게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 어떤 목적으로 질문을 던졌는지에 대한 것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근데 이거는 앞부분은 체크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발표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믿을 만하다는 발표의 내용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그죠? 이외의 목적이라는 걸 생각하기 별로 쉽지 않죠.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요게 맞다면 요건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고. 그다음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당연히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것은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잖아. 이거는 체크 포인트가 굳이 아니란 얘기야. 얘랑 다르죠. 질문을 던졌다 확인해야 되지만 그거의 목적까지도 체크해야 되는 것과 달리 인용했는가 요 목적, 예시를 들었는가 요 목적은 체크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 발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의 장단점을 나열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뭐 이건 따라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장점과 단점을 나열한다는 건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겠지. 그러니까 아마도 뭐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중요한 건 이런 건데요. 그럼 보세요. 자, 아까 이 세트 전체와 관련된 얘기로 엮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7번 문제 보세요. 다음 발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이 보인 반응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자료 1과 자료 2를 가지고 거기 위에 저기 왼쪽에 있는 지문의 내용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기호를 매기는가에 관한 방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고서 37번을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란 말이야.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보세요. 산문단이 국가 지정번호를 부여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제일 비중이 큰 볼륨 큰 문단 아닙니까? 거기가 3문단 해당되는 내용 중에 3분단의 거의 후반부 절반 정도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답이 자동으로 나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거. 답 4번이죠. 적절한 거 하나 골라야 돼. 오케이?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 국가지정번호 다바 5128610에서 다바는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200km에서 300km 사이, 북쪽으로 500km에서 600km 사이의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 다바라는 게 그 이제 위에 있는 설명 부여하는 원리에 관한 그 3문단의 내용이라는 게 최서남단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에 이 뒤에 문제 나옵니다만, 자, 요걸 보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나다라마바사, 오케이?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A라고 돼 있는 부분은 뭐겠어? 가나다라마, 그러면 다마에 해당되는 거로 기호를 붙인단 말이야. 그런 방식이라는 원리를 알게 되면 그래 놓고 그 뒤에 예를 들어 해놓고서 말이야 다바 5128610에서 그러면 다바라는 얘기는 여기겠지. 가나다라마바, 여기 다바 예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다바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뭐라고 했어? 5128610이라는 숫자는 말이야 여기 지금 이렇게 8485 1333처럼 그럴 경우는 해당 구역의 시작점에서 동쪽으로 51.22, 그 다음에 북쪽으로 86.10 떨어진 위치라는 킬로미터. 그러니까 이걸로 치자면 라아라는 구역에서 84.85km, 13.33km 떨어진 곳이라는 거지. 그 구역의 시작점에서.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라아다 그랬으면 가나다라 라에서 아까지 올라가면 여기겠네, 그지? 요거 이 라아에서 84.85, 84.85, 13.33이라는 얘기는 요 구획의 시작점에서 84.85km, 13.33km 올라간 여기 어느 지점,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설명을 거기에 그렇게 예를 들어 해놓은 산문단의 아래 부분을 통해서 35번 답이 4번이라는 것도 드러나 있고 그 방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7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엮여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됐죠? 35번은 쉽게 해결했고요. 36번 갑니다. 다음을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발표자가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발표 전에, 발표 중에 이게 이런 게 지금
그 예시문항 2022 수능 예시문항 같은 데서도 이런 스타일을 보여줬거든.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발표자가 발표 전에 청중의 특성을 분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자 국가지정번호라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적을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부여하는 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거다라는 게 미리 분석한 청중의 특성이야. 그거에 맞추어서 어떤 걸 준비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발표를 하는 중에 청중의 반응을 분석해. 그래가지고 특성을 미리 분석하는 것과 반응을 발표 중에 분석하는 게 나뉘는 거야. 그래서 자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된 위치 표시 방식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질문을 던지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치 현황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지는 누군가 있어.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어떤 뭔가를 한다. 이런 게 이제 선지로 구성되는 거죠. 됐지? 그럼 보세요.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이런 문제들의 패턴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선지들에서 이런 게 물려 들어가 있는 거야. 기억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선지 2번 볼까요? 니은을 고려하여, 3번 디귿을 고려하여, 4번 리을을 고려하여, 5번 미음을 고려하여. 됐지?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도 5개로 딱 발표 전과 발표 중에 청중에 대해서 분석한 것들을 5개 항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and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선지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각각 1, 2, 3, 4, 5에 들어가 있는 것과 함께 또 하나 보세요. 기억을 고려해서 영상 자료를 활용했다. 니은을 활용해서 사진 1을 활용했다. 디귿을 고려해서 사진 2를 활용했다. 리을을 고려해서 인터넷 자료를 활용했다. 미음을 고려해서 도표를 활용했다. 오케이?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 있죠? 도표, 인터넷 자료, 사진 2, 사진 1, 그 다음에 영상 자료. 이게 다 어디에 있다고? 지문의 괄호 안에. 오케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화법 대본에서 괄호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첫 번째, 이렇게 시청각 매체 자료를 활용할 때. 두 번째, 청중과의 상호작용. 세 번째, 뭐? 반언어적, 그러니까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을 활용할 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 자동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잖아? 그럼 보세요. 흥미가 적을 거라는 걸 고려해서 영상 자료를 활용했다. 보면요. 처음에 동영상 제시가 둘째 줄에 바로 나오죠. 괄호를 찾아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영상, 동영상 자료. 자, 먼저 영상을 보시죠. 이 영상 속 인물은 등산 중 조난을 당해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산에 설치된 노란색 표지판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구조대에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표지판에 적힌 국가지원번호에 대해 소개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흥미가 적을 거니까 동영상을 보여줘서 조난당한 사람이 국가지원번호를 이용해서 구조 요청을 하는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딩동댕 됐네. 그 다음에 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고려해서 자 보세요. 사진 1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글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려준다. 사진 1 있는 부분 보세요. 이 문단의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사진 1 제시. 보시는 것처럼 국가지원번호는 한글 문자 2개와 숫자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딩동댕. 오케이? 그 다음 디귿 갑니다. 부여하는 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거다. 그럼 보세요. 국토를 격자형으로 나눠 국가지원번호를 부여했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진 2를 활용한다. 사진 2 있는 데를 보십니다. 3문단의 첫째 줄이죠. 사진 2 제시. 부여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한 다음에 사진 2를 제시하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지원번호 우리나라에 최선한다는 기준으로 하여 오 딩동댕. 오케이? 됐지? 원리에 대해서. 그 다음 4번 리을 뭐라고?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된 위치정보 표시 방식에 대해 알기를 원해. 그러니까 국가지정번호 만들기 전에 이미 위치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던 뭔가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라고 궁금해할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 건 4문단에 가면 있습니다. 4문단에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 다음에 청중의 질문을 듣고 라고 둘째 줄에 있잖아. 그게 뭐야? 좋은 질문이시네요. 물론 국가지정번호를 만들어지기 전에도 위치 표시하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위치 준비하면 여러분의 이를 듣고요. 자, 인터넷 검색을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실시간으로 검색한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위치 표시 방식이 있었다는 걸 여기 띄워야 되겠네. 있었다는 걸 거기에 보여줬다. 맞지? 왜? 보시는 것처럼 소방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양경찰청 등 각 기관마다 제각각 다른 위치 표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했으니까 맞네. 됐죠? 그럼 이제 미음 갑니다. 설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라는 질문을 또 던질 테니 그 다음 질문이야. 청중의 질문을 듣고가 4문단의 아래쪽 셋째 줄
끝에서 넷째 줄에 있네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자, 질문하신 국가지원번호 표지판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 지시. 자, 도표 있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 국가지원번호 표지판에 지역 간 설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도표를 제시했나? 도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괄호 도표 제시. 보시다시피 국가지원 표지판은 번호 표지판은 2017년 이후부터 매년 12,000개씩 이상씩 꾸준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간 설치 현황을 비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 없잖아.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자, 선생님 이건요 그럼 결국 다 읽어야 해결되는 문제네요. 아니라고. 여러분이 35번은 선지의 키워드를 미리 검색하고 거기에서 뭐 찾아갈 수 있는 제일 유리한 것들, 뭐 우리가 맨날 보던 거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수특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발표에 할 내용의 순서를 뭐 미리 제시해서 예측하면서 들을 수 있게 해야겠어. 뭐 어쩌고 하면 1문단 맨 끝부분 쪽으로 가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든지, 무슨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야겠어 이러면 맨 끝 문단에서 진짜로 질문을 던지면서 끝내는지를 본다든지 이런 거지. 그런 요령으로 35번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문제의 핵심 요령은 뭐라고요? 자, 요렇게 5개가 각각 1, 2, 3, 4, 5에 대응되면서 여기에서 도표니 사진 1, 사진 2, 동영상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괄호에 어디에 있는지 그 앞뒤 맥락만 보면 답이 이렇게 딱 드러나게 돼 있다고. 도표를 제시한다는 괄호 앞뒤의 내용만 보면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통글을 다 안 읽어도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가서 답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요령을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좋았어. 그럼 이제 오늘의 문제가 될 문제 37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 문제를 풀게 한다? 지문을 이걸 꼼꼼히 읽고선 이걸 풀게 한다. 이거 틀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걸 빨리 풀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아까 이걸 부여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3문단에서 하는 부분을 딛고 빠르게 검토를 하고서 예를 들어 한 부분을 딛고 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료 1에 가에 해당하는 구역의 국가지원번호의 기준점이 위치하고 있겠군. 여기 여기요. 자료 1에서 여기 기준점이 위치한다. 그게 3문단에서 얘기했던 부여하는 원리가 뭐라 했어? 우리나라의 최서 남단을 기준점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최서 최남단 여기가 기준점 아니야. 맞죠? 그럼 이 가라는 구획 안에 여기 안에 들어있겠지. 딩동댕. 그 다음 2번 선지 갑니다. 자료 1에서 A구역의 시작점, 요 A구역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시작점이라는 건 여기잖아. 그지? 그랬을 때 B구역의 시작점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겠군. 자, B가 여기 있습니다. 요 시작점은 여기고요. 요 시작점은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서쪽으로 300km 떨어졌나? 요 하나 구획이 각각 100km니까 100, 200, 300km 떨어졌다. 딩동댕. 오케이? 좋았어. 3번 자료 1의 C구역의 국가지정번호 중 한글 문자는 마사래요. C 여기 볼까? 가나다라마 가나다라마바사. 오케이. 딩동댕. 마사. 됐지?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료 2와 같은 표지판은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기 어려운 곳에서 위치를 알린 데 유용하겠군. 물론 지문 안에 그런 정보가 나오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으면 그걸 알려주면 바로 찾아오지. 근데 그러기가 어려운 곳일 때 요 국가지정번호가 당연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겠냐고. 맞죠? 예를 들어 산속에서 깊은 산속인데 내가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어. 뭐 인가라고는 없고 산 깊은 속에 내가 숲속에서 내가 조난을 당했다. 그럴 때 도로명 주소는 당연히 없고 만약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저기가 있다면 어디가 표지가 그 표지판이 붙어 있다면 그지? 할 수 있죠. 도로명 주소는요, 건물마다 부여하잖아. 무슨 로, 몇 번 길, 몇,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기 어려운 어떤 공간적 특성을 가진 곳에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구역의 위치를 딱 찍는 거 아니야. 맞지? 자, 5번 갑니다. 이제 사실 1, 2, 3, 4번을 판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5번 선지가 정답지, 적절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는 정답지라는 걸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잘 판단해야 되는 함정을 파놨거든. 볼까?
자료 2에 국가지원번호 표집하는 요거요. 요거는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484.85, 북쪽으로 813.3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겠군. 그런데 봅시다. 그럴 것 같아. 왜? 가나다라 오 네 번째니까. 그리고 8485니까 84.85. 그 다음에 아라 그랬으니까 아는 가나다라 마바사 아오 여덟 번째니까 800. 그 다음에 여기 13.33. 오 맞구나. 근데 함정이 있죠. 생각해 볼까?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로 자 뭐 여기를 얘기해 보자. 그럼 이거는 나겠지. 나의 어떤 지점 이렇게 숫자 네 자리 이렇게 하는 요게 8485 1333 같은 게 여기 나에서라면요. 이게 만약에 8485 133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기준점으로부터 따지면 자 이게 나에서 8485 1333이라고 만약에 하면 여기는요. 나니까 가나 두 번째. 그럼 284.85 여기서부터? 아니 184.85 그 다음에 요거는 133.33 113.33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즉 4가 아니라 3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7이 돼야 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이건 와 다소 쉬운 독서급의 문제네.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연습 게임에서 이 문제 틀렸다고? 괜찮아요. 연습 게임인데 수능 때 이런 문제 틀리지 않게만 주의하자는 거지. 근데 그러면 그 방법은 뭡니까 선생님? 이 그룹은요 제가 스피드 그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빨리 푸는 걸 목적으로 했지만 최근에 화작에서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의 까다로운 문제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주의를 기울여야 돼. 35, 36은 빨리 풀 수 있지만 37은 만약에 딱 보는 순간 견적이 이건 고난도 문제인데? 덤벙대면 틀리겠는데? 숫자 판단을 요구하는데? 이런 거라면 그 부여하는 원리에 관한 산문단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주의합시다. 자, 그 다음 가운데 주의력 그룹에 해당되는 빅세트로 갑니다. 38에서 42번 달려있는 5문제짜리 빅세트입니다. 화법과 작문의 통합이죠. 그죠? 화작 융합, 화작 통합 세트인데 거기에서 가는 학생회 학생들의 회의이고 나는 회의에 참석한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의 초고에 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여기 지금 회의라고 하는 게 이 회의가 이거 뭐 필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참고 삼아 알려주자면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최근에 수능에서 이 회의라는 용어를 직접 노출하지 않는 때도 많다. 왜냐하면 2015 교육과정에서는 뭐 어쩐 일인지를 모르겠으나 회의, 그러니까 즉 토의라는 어떤 그 화법의 유형이 그 화법의 유형들 가운데에서 독립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의를 어디에서 다루는가 하면 대화 항목에서 다룬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 선지에서 대화의 순서를 안내하면 이렇게 하면 얘기가 이상해지지만 적어도 이 문두에서 말이에요. 학생회 학생들의 회의고 하고 회의를 물고 직접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학생회 학생들의 대화이고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라고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근데 자 이런 얘기 기억나죠? 회의다 그랬으면 회의는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 리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리드하는 사람의 말을 중심으로 뼈대를 잡으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학생 1, 얘가 무조건 학생 1, 2, 3, 4 나오면 1이 무조건 의장이고 회장이고 그래. 걔가 리더야. 그러니까 그 리더의 발화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다면 이렇게 아예 그 리더의 말만 검토했을 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당연히 유리하지. 해볼까요? 학생 1이 지난 회의에서 학습 플래너 사용률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었잖아. 그럼 지난 회의의 내용을 살짝 환기했다, 그지? 그 다음에 오늘은 그 후에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 학습 플래너 사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 의제를 제시했어, 맞지?
자,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자 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 건지를 얘기했다고. 그럼 볼까요? 회의의 순서를 안내하면 논의의 방향을 드러낸 거 있지? 방금 뭐라고 했어?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 해결 방안 얘기하자고 순서를 안내했네. 맞죠? 그 다음 또 지난 회의의 내용을 요약하며 오늘 진행할 회의의 주제를 밝히고 있는 거 맞지? 무조건 의제를 밝히는 건 맨 첫 발화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회의의 순서를 안내하는 것도 맨 끝에 다 회의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까? 맨 처음에 하겠지? 그러면 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첫 발화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있다면. 그러면 읽었어, 확인했어. 됐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겠죠? 학생 2와 3.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또 길지도 않으니까 빨리 읽어도 된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의견을 얘들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학생 1이 그렇구나, 혹시 다른 원인도 있었어? 그랬더니 실용적이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어.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어? 자, 보세요. 그럼 지금 발언을 듣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말 지금 나왔지? 구체적으로 이유가 뭐야? 또 다른 얘기는 뭐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잖아요. 됐지? 그랬더니 크기가 너무 커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 맞아. 나도 진짜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 너무 크더라. 아, 그런 이유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바탕으로 우리 학교 학습 플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자 라고 이제 의제에서 순서를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즉 원인이,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애들한테 얘기 들었잖아. 응?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낀다. 또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사이즈가 크다. 그지? 그러니까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럼 이번엔 해결 방안에 관해서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뭐 홍보 활동이 필요한다. 필요성과 작성법을 알려주는 그런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나도 도움받았던 경험담 소개하는 게 어떨까?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겠네. 라고 했어. 그러면 실용성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라고 계속 그렇게 이제 얘가 진행성 발언을 하잖아요. 그지? 그랬더니 크기를 줄이면 된다. 뭐 크기에 만족한다는 친구들도 있더라. 지금 크기가 별로 크지 않다는 애들도 있더라. 다양한 크기 학습 플래너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건의물 제출하자. 그러면 논의한 내용과 다른 요구사항도 더 포함시키자. 자, 기획단 구성도 제안하자.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의 시간에는 반영해서 건의물 작성해 보도록 할게. 내가 초고 잡아올 테니까 보완할 점 의견 나누자. 자, 그럼 보세요. 회의를 마무리, 맨 끝 발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을 제시하는 거 맞지? 확인했죠? 그럼 봐. 얘랑 얘는 내용 성격상 첫 발화에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마무리 얘기가 있으니까 마지막 발화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네요. 다 확인됐지? 그럼 답은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 정보를 발언을 듣고 나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발언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입장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건 없잖아. 없기도 하고 나머지가 소거법에 의해서 날아갔고, 답이 3번이죠. 됐나?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A와 B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봐. 여러분 한번 기출문제집을 펴놓고요. 화작의 문제 구성을 보십시오. 화작 통합의 패턴. 여러분 좋아. 뭐 수능 특강, 올해 수능 특강에서 화작 통합 파트에서 화법과 작문이 통합되어 있는 세트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38번처럼 그 리드하는 아이의 발화를 묻는 문제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 저 화법 유형에서는 이런 문제를 낼 때도 있지요. 이렇게. and. 이 문제는 거의 필수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화작 통합에서 그 화에 해당되는, 봐요. 자,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화법과 작문 11문제 가운데 화법 대본은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작문 초고는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기본이 그거죠. 그럼 화법 대본에서 아까 우리 봤던 국가 지정번호에 대한 발표, 그거는 혼자 하는 발화야. 그 자리는. 근데 이 화작 통합 발화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 뭐야?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잖아. 그런 발화잖아. 화법이잖아. 그럴 때 이렇게 A, B 묶어가지고 주로 A와 B, 어떤 때는 A, B, C, 어떤 때는 A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묶어가지고
학생 1과 달리 학생 2, A, B에서의 학생 2와 학생 3은 어쩌고 이런 거 맨날 나오죠. 거의 무조건 아닙니까? 이 얘기는 그 뭐냐면 올해 수능에서도 그럴 거란 얘기라고. 계속 안정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은 이번 수능에도 또 반복될 거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다음번 모평, 다음번 학평에 또 나올 거라니까요. 정복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A하고 B는 기본적으로 지금 봐. 이 자리 화작 통합에 이 화법 작문 매개가 되는 소재는 어디에서 선택된다고 그랬어? 학교 생활.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 쉬운 구성 여러분의 익숙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요 세트의 내용은 A, B라고 묶어놓은 게 몇 마디 되지도 않아. 복잡하지도 않다고요. 그럼 빨리 봐. A, B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거야. 봐. 학생 3이 나도 홍보활동이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해. 우리 학교 학생 중 학습 플래너 작성해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담을 소개하는 활동은 어떨까? 학생 2가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경험담을 소개하면 작성법도 알리고 필요성도 알릴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 이런 얘기죠. 학생 3이 앞에 말에다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홍보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작성해서 도움받았던 사례를 소개하는 활동이 어떨까라고 구체화했더니 아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 그게 A예요. 학생 3과 학생 2의 바로하로. 오케이? 그럼 B를 봅시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다양한 크기 학습 플랜을 만들자.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건의문을 제출하도록 하자. 라고 학생 2가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플러스 앤드 다른 요구사항도 설문조사에 나왔던 것들도 건의문에다가 포함하자. 오케이? 그럼 봅시다. A에서의 학생 2와 달리 B에서의 학생 3은 상대가 제안한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면 근거를 야 여기 한계 지적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게 한계 자 상대가 제안한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는 게 A, B 전체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A에서 학생 2와 달리 되게 훈훈한 분위기에서의 회의 아닙니까 이거는? 서로 뭐 갈등도 아무것도 없어 얘네들은. A에서 학생 2와 달리 B에서 학생 3은 상대가 제안한 내용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추구한대요. 자, B에서의 학생 3이 보세요. 그렇게 하자. 건의문에는 논의한 내용과 설문조사 다른 요구사항까지 포함하자. 이 얘기 안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이 어디에 추가돼 있어? 말도 안 되지. 3번 B에서의 학생 3과 달리 B에서의 학생 3이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건의문에는 이런 걸 담자. 와 달리 A에서 학생 2는 상대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며 그 효과를 언급한다. 답 나왔네. 그지? 그래.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학생 2가 A에서 얘기하잖아. 오케이? 좋았어. 답 3번이야. 이거 난도는 그리 높지 않아. 이 문제 유형은. 그러나 두 가지. 반드시 나온다.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두 번째. 정신 차려야 된다. 그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꼬이면 판단이 미궁에 빠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 1, 학생 2, 학생 3으로 나올 때 쉬운 해결책 중에 의외로 유용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팁으로 하나로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리죠. 학생 1에다가 자기를 시뮬레이션하고 학생 2, 학생 3, 학생 4 정도에 자기 제일 친한 친구, 두 번째 친한 친구, 세 번째 친한 친구를 대입해서 이걸 읽는 연습을 하시라고. 그게 이런 문제, 딱 이 문제 유형을 풀 때 아주 유리합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자, 답을 3번으로 고르면 되겠고 B에서 학생 3과 달리 A에서 학생 2는 상대가 제안한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과 절충한다고요? B에서 학생 3과 달리 A에서 학생 2는 상대가 제안한 내용을 재진술하며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바라가 여기 어디 있었어? 말도 안 되지.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팁을 한 가지 또 얘기합니다. 이 문제,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다 개기일식에서 다 공부한 팁들이야. 맞죠? 개기일식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개기일식 화작에서 공부했던 거.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팁으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 문제 유형, 무조건 수능에 나오는 이 문제 유형에서 흔히 등장하는 아주 빈출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잘 의식적으로 자기가 머릿속으로 갈무리해라. 예를 들면 근거를 제시한다. 한계를 지적한다. 뭐 해결책을 추가한다. 뭐 뭘 내용을 수용한다. 또 타당성을 인정한다. 뭐 내용을 재진술한다. 뭐 이해를 확인한다. 오케이? 이런 거 있죠? 또 뭐 있어? 어디 있어? 절충한다. 오케이? 대안을 제시한다. 뭐 타당성을 반박한다. 맨날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자주 사용되는 여기에 출제 요소로 선지를 구성하는 용어들로 빈출됨을 알아두시라. 됐지? 40번 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 화작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37번과 40번이다. 오케이? 자, 40번은 속지 말아야 돼. 봅시다. 가에 참여한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 그렇으면 이제 나로 쓱 넘어가는데요. 가와 나가 섞여 있는 그런 문제야. 본다. 문제 상황. 자, 사용률이 낮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문제 원인. 많은 학생들이 필요성과 작성법을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휴대성이 떨어진다. 크게 너무 크다 그랬잖아. 해결 방안으로 홍보 활동을 하자. 이런 게 아까 애들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구를 반영한 실용성 개선이 필요하고 기획단을 구성하자. 거기 끝에 보면 그런 얘기 있었잖아. 뭐 기획단 구성도 제안하는 건 어떨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으니까 맞죠? 그 회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이 안에서 뭔가 틀린 걸 찾으라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다. 이 형식은. 이 문제의 형식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건 보세요.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 그런데 이 선지들을 검토할 때 여러분이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 봅시다. 아직 나를 보기 전인데. 자, 이 문제 선지들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주의해야 될 점들이 눈에 딱 보여야 돼. 뭐냐면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2번 언급되었던 3번 언급되었던 4번 언급되지 않았던 5번 언급되지 않았던 오케이? 여기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가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언급되지 않았던이라는 서술을 함으로써 그 선지가 틀린 반영되지 않은 것 어쩌고 적절하지 않은 것 어쩌고 이런 걸 답으로 삼을 경우들도 있단 말이지. 자, 그렇다면 이제 봅니다. 1번 선지 볼게.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학교의 예산이나 노력과 관련된 내용을 글에 포함시켜 A. 사용률이 낮다는 걸 해결했을 때 의미를 강조한다. 그랬죠? 그럼 봅시다. 거기에 나 지문을 한번 문단 단위로 스캔하는 큰 흐름을 한번 잡아볼까? 1문단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뭐 이런 인사하는 말들은 그냥 지나가. 자, 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 했더니 24% 아주 적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노력이 들어간 학습별 사용률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해. 됐죠? 그럼 봐요. 회의에서는 사실 뭐 거기 예산이 어쩌고 노력이 어쩌고가 얘기하는 건 없었잖아요. 왜 사용이 저조한지 원인을 분석했고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걸로 회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언급되지 않았죠. 뭐 학교의 예산, 노력 이런 거. 그 얘기를 집어넣어서 해결했을 때의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을 1문단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지? 2번 갑니다. 자, 2문단에 가면요. 설문조사 결과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작성 방법 모르고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건 이제 회의에 나왔던 얘기야. 자, 언급되었던 작은 크기 학습 플래너를 선호하는 이유를 글에 밝혀 B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자, 거기에 이 문단에서요.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무슨 크기가 크다 이런 거에 관한 얘기는요. 예를 들면 4문단에 가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학습 플래너 제작해줬으면 좋겠고 크기를 다양화하자는 의견 어쩌고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 근데 이게 지금 작은 크기의 학습 플래너를 선호하는 이유를 글에 밝혔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없지? 자, 다시 이 문단에서 설문조사 결과 이러이런 게 결과가 어떻다를 이 문단에서 알려줬다. 3문단 갑니다. 먼저 4문단 맨 처음 볼까요? 다음으로 5문단 맨 처음 볼까요? 마지막으로. 오케이? 이렇게 해결책을 3, 4, 5문단에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병렬하고 있음이 눈에 보여야 돼. 그런 걸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먼저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습 플래너 작성 경험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생생한 경험 들으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작성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기대 효과. 그 사실은 앞에서 회의에서 언급됐던 거죠. 4번 다음으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제작해줬으면 좋겠다. 크기 다양화하자. 뭐 또 독서 감상이나 학교 행사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속지를 넣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는 회의 없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인근 학교에서도 뭐 높아진 사례가 있다. 됐지? 5분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러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6문 나가면요. 학생들의 실질적으로 생활 도움대 예산 도력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길러준다는 교육적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1번에서 언급했던 예산이나 노력과 관련된 해결했을 때 의미라는 것은 1문단에도 살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6문단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자, 2번 봅니다. 작은 크기의 플래너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으니까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봐요. 반영되지 않은 것 답은 2번이라는 얘기지. 3번 갑니다.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경험담 소개 행사에 대해 그지? 요거 소개 행사 하자는 게 회의에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급됐던 건 맞죠. 근데 대해서 그 실시 시기를 그래 추가한다 그랬어요. 아까 회의에서는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게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어쩌고라고 3문단에서 명시해 줬으니까 구체화했다. 딩동댕. 4번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다양한 유형의 학습 플래너 속지를 요구한다 는 설문조사 내용을 글에 포함시켜서 뒤에 의미를 강조한다. 아까 회의에서는요 크기가 너무 크다는 거에 관한 얘기만 했었지. 또 뭐 현재 크기에 만족한다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무슨 독서 감상문이나 뭐라 그러나 학교 행사 뭐 이런 걸 기록하는 속지를 넣어달라는 얘기는 나에 와서 등장한 거야. 회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딩동댕. 오케이?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학습 플래너 기획단의 새로운 측면을 글에 추가하여 이의 의미를 강조한다. 자, 기획단 구성에 관한 얘기가 거기 회의에서는 B 바로 아래 이러한 건의와 더불어 자 보세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단을 만들었으니까 했으니까 기획단을 만들면 학생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효과만 얘기했지만 나로 가면요. 거기 뭐라 그랬어? 그렇게 기획단 만들면 5문단에 가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주체로서 학생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자체를 실천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됐죠? 이 문제가요. 사실 시간 제일 많이 걸릴 만한 문제입니다. 꼼꼼히 봐야 되니까. 그지? 41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에 대해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었죠. 특히 수능 특강 화작 열심히 푼 사람들은 알 텐데 이런 문제 맨날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특히 건의문에서 이런 경우 많이 우리 봐왔는데 어떤 문종의 특성에 관해서 마치 장문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보기를 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건의문은 어떻다고 개념 정의를 주는 거죠.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글이라는 개념 정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을 사용. 맨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존댓말을 써서 어떻게 뭐 공손한 표현을 써가지고 예의를 지키고 어쩌고저쩌고 뭐 감사를 표해서 예의를 들어 뭐 이런 거 맨날 나와 선지로. 됐죠? 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상황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고 심각성을 부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독자가 야 건의문의 독자는 어떤 사람이야? 이 건의 내용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일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건의문을 쓰는 예상 독자가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상황이 심각한데? 내가 힘을 써야 되겠는데?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 그 다음에 해결방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야 하고 실현 가능함을 강조해야 되고 얻을 수 있는 공동체의 이익이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오케이? 맨날 나오는 얘기다 이거. 맞지? 그러면 1번 예상 독자와 글의 형식을 고려하여 정중한 인사로 글을 시작한다. 자, 글을 시작한대. 정중한 인사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의 동글동글입니다. 늘 학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됐지? 1번 합격. 2번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설문조사 통계를 사용한 것이겠군. 그런데 통계라는 게 거기 보세요. 숫자 딱 찾아야지. 1문단 24% 정도. 오케이. 딩동댕. 됐지? 매우 저조하다. 3번
실현 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해 인근 학교의 사례. 자, 거기 인근 학교 사례 있죠. 4문단 끝에 보면 실제로 인근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제작한 뒤로 학습 플래너 사용률이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실현 가능성하고 100%딱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해낼 수 있습니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걸 실현 가능성이라 그래. 근데 이거는 이웃 학교의 사례가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좋은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하고 보통 연결되지는 않아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3번은 그렇다고 3번을 답으로 덜어 고르느냐? 아니, 완전히 틀린 게 뒤에 있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에 큰 범주 안에서 보면 해당될 수 있죠. 이것도. 인근 학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해결되더라. 실현 가능하더라.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아까 한 얘기는 보통은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공허하거나 허황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실행할 수가 있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일대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기는 한다는 거예요. 참고 삼아 알아두십시오. 4번. 자, 구체적인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또래 친구들의 학습 플래너 제작 경험이 어디 있어? 답 4번이. 됐죠? 5번. 해결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공동체 이익을 드러내기 위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자, 맨 끝에 가면요. 학생들이 학교 생활 실질적으로 돕는 데 학교 예산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길러준다는 학습 플랜의 교육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교육적 목적을 달성한다. 딩동댕 나왔네. 따라서 답을 41번 문제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 됐지? 좋았어.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제가 사실 보통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부르죠? 길잡이 문제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시죠? 길잡이 문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라고? 이게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비교적 고르게 흩어져 있죠. 물론 기역, 니은은 위아래줄로 바로 붙어 있긴 한데요. 어느 한 문단에 이 5개가 다 있다거나 이렇진 않아. 보통 흩어져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 문제를 먼저 풀게 되면 이 글 전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제가 지금 이제 순서대로 푸느라고 이 문제를 뒤에 풉니다만 아마 여러분 저랑 함께 공부하고 화작에 눈을 뜬 사람이 딱 보는 순간 42번은 이거는 나를 검토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주는 문제를 맨 처음에 풀어야지 했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은 분명히 효과를 봤을 겁니다. 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습 플래너를 사용하는 학생 수가 전체 24% 정도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길잡이 문제로 삼으라는 것 중에 하나 또 근거로 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봐. 여기 지금 이 작은이라는 게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적은으로 고치자는 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 학생 수가 작다. 작다는 크기고 적다는 양이니까 이게 좀 적은으로 고치자는 건 맞는 말이잖아. 맞죠? 학생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니까 맞는데 요 문제 선지 판단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때가 많아. 근데 보세요. 지금 이걸 먼저 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 문장을 기억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작은을 적은으로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읽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읽었을 때 여기 지금 요런 게 등장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알게 되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먼저 풀게 되면 41번의 2번 선지 같은 경우 설문조사 통계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얘를 길잡이 문제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볼까요? 저희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간 학습 플래너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또 부수적인 효과 먼저 얘기해 볼까? 예산과 노력에 관한 얘기가 아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40번 문제 1번 선지를 판단하는데 이게 밑바탕이 될 거라고. 이 42번에 2번 선지 판단하라고 이 문장을 읽었던 게 40번에 1번 선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된다니까? 오케이? 맞아 틀려요? 맞지? 근데 판단 봅시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사용된으로 고치세요. 그럼 해볼까? 저희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사용된 학습 플래너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권유를 들고 이걸로 고치면 안 되겠는데? 예산이 사용됐다는 건 가능하지만 노력이 사용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차라리 이게 낫겠다. 예산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갔다. 이건 둘 다 되니까. 근데 얘는 사용되는 예산이 사용된 건 되지만 노력이 사용된 건 아니라서 이건 틀렸다는 거야. 답이 2번으로 골라야 되겠죠. 오케이? 노력을 누가 사용한다 그래. 노력은 드리는 거. 자, 그럼 D급 볼까요? 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습 플래너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 중 다수는 학습 플래너 자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학습 플래너 작성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학생 플래너가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여기 왜 그러나가 나와? 이걸 그리고로 고쳐야 되겠죠. 왜? 필요성 인식하지 못하는 거, 작성 방법 모르는 거, 실용적이지 않다고 하는 건 1, 2, 3으로 병렬되는 것들이야. 아까 회의에서도 봤었지만. 오케이? 자, 실제로 인근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제작한 뒤로 학습 플래너 사용률이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자,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학습 플래너를 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는데 왜? 추가해야 되지. 왜? 제작했어. 무엇을? 목적어가 없잖아 여기 지금. 실제로 인근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학습 플래너를 제작한 뒤로 학교 학습 플래너 사용률이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이 4번 선지에 대한 판단에서 인근 학교 얘기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거기에 아까 어디 있었는가 하면 41번에 3번 선지 같은 거 볼 때도 미리 선지식으로 작용해 주죠. 맞지? 자, 그 다음 봅니다. 5번 선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요구가 학습 플래너 제작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습 플래너 기획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플래너 제작에 기획단 참여한다면 학생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학습 공동체 주체로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지? 요것도 미리 선지식으로 작용해 주는 것은 41번 문제에서 5번 선지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공동체 이익을 드러낼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니다. 어디죠? 거기 40번 문제 5번이지, 그지? 학습 플래너 기획단의 새로운 측면을 글에 추가하여 이해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맞지? 오케이, 됐어. 그런데 요거 봅시다. 이를 위해 우리 학생회에서는 학생 자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라는 건 통일성을 해치죠. 지금 플래너에 관한 얘기, 그 기획단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뭔 상관이야. 맞죠? 그리고 제가 이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 맨날 얘기할 때 이렇게 통으로 문장 하나에다 밑줄 그어놓고 주로 그 문장은 이렇게 그 문단에서 맨 끝에 올 때가 많은데 어쨌든 뭐 중간에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근데 요 문장을 통째로 그어놓고 그게 통일성을 해친다. 다른 표현으로 주제에서 벗어난다. 내용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불필요한 문장이다. 여러 가지 선지의 진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삭제하자는 것은 대개 맞는 진술이다. 그치? 필요한 문장인데 밑줄 그어놓고 삭제하자는 의견으로 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로 이게 정답지가 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출제하는 과정에서 항상 비교적 너무 생뚱맞지는 않으면서 뭔가 앞에 있는 것과 용어가 겹치는 게 고리로 사용은 됐는데 이 글의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살짝 끼워 넣는 걸 출제진이 반드시 해요. 이 선지 만들려고. 오케이? 그래서 역으로 요 5번 선지는 이런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할 때 답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것도 상식 삼아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42번까지의 빅세트 주의력 그룹에 해당되는 화작 통합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됐지? 그러고 나면 43, 44, 45번 문제는 되게 쉬워요. 기억나시죠? 자, 또 한 번 우리가 이 밸런스를 한번 보자. 제가 이 그 화작 문제 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전체 밸런스를 늘 얘기합니다. 오늘도 시험 이거 보시죠. 맨 앞에 화법 단독으로 정보 제시형 국가 지점 국가 지점 번호, 그죠? 그거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발표 혹은 강연 그게 나온다고 했지. 이거는 학교 생활하고 직접 연관은 없어요. 소재는. 그리고 뭔가 비문학 지문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요. 가운데 이 빅세트는 뭐라고? 학교 생활. 지금 봐봐. 학습 플래너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지? 화작 통합으로 나왔다. 마지막은 뭐라고 했어? 주로 사회적 이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환경 동아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의 초고에다 가지고 우리 학교 수목관리 실태 조사 보고서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건 아니야. 요 마지막 세트도 지금 학교 생활에 관련된 걸로 소재를 취한 건 맞아요. 그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밸런스는 더 많은 경우 요 자리는 사실은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게 나온다는 점과 함께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시험지 2쪽의 화법과정문 2쪽에 나글은 건의문이다. 맞지? 이거는 장문 지문이 2개 나올 때 앞에 있는 화작 통합 지문에서의 장문 초고는 뭐였어? 이건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학습 플래너에 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그래가지고 이 말을 이 첫째, 둘째, 셋째에 해당되는 뭐 행사 열어주고 뭐 기획단 만들어주고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 그랬으면 마지막에는 뭐야? 보고서가 온 거지. 이건 정보 전달이 목적이에요. 물론 이 안에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선 방안에 관련된 게 담겨 있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 수목 관리를 앞으로 우리 학교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주장이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보고서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 자기네가 연구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우리 동아리에서 환경 동아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학교의 수목 관리 실태가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해결 방안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우리의 연구 결과로 도출된 거야. 오케이? 자, 장문 2개 지문에서 하나가 정보 전달이면 하나는 설득, 목적이. 하나가 설득이면 하나는 정보 전달.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가 거의 압도적으로 대부분이다. 라고. 뭐 그렇게 그게 기본 룰이다. 만약에 2개의 세트에서 장문이 둘 다 정보 전달로 혹은 둘 다 설득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 적어도 평가원은 그렇게는 내지 않습니다. 자,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마 화작 전체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제일 쉬웠을걸요? 왜냐면 보기도 전에 1번이 답임을 알 수 있잖아. 그지?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내용을 항목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1. 조사 동기 및 목적 2. 조사 계획 3. 조사 결과 됐죠?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맞지? 왜?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데 1번에 답이 딱 나와버렸으니까. 개념을 명시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겠나? 수목 관리 뭐 이거에 관련된 개념을 서술할 명시적인 주요 용어의 개념이라는 게 뭐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나? 없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글을 마무리한대요. 마무리 부분을 굳이 보면 구성원 모두 적극적인 관심 필요하다 이러고 끝났으니까 틀린 말이지만 애초에 조사 보고서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문종하고 잘 안 어울리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통념을 반박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한다. 아니 조사 보고서가 무슨 통념을 반박해. 애초에 안 어울리지 이거랑은. 그죠? 글을 시작하는데 제재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글을 시작한다고요? 조사 보고서인데 맨 첫 부분이 보세요. 거기 질문이 어디 있어? 애초에 문종의 성격하고 연결하기가 무리인 선지들이 많아. 그리고 너무나 쉽게도 뚜렷하게도 내용을 항목화한다는 건 제목이 붙어있는 게 그냥 한눈에 봐도 보이는데 안 읽어봐도 보이는데 됐죠? 그냥 풀고 있습니다. 44번 갑니다. 촉을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세우는 장문 계획이야. 촉을 반영되지 않은 것.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거 느끼셨나요 이번에? 오케이? 제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선지의 길이들을 보죠. 그럼 이게 들쭉날쭉하다는 얘기 뭐야? 이게 이 순서가 뭐라는 거지? 선지의 길이 순으로 늘어놓은 게 아니라 이게 정보, 제시, 순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각 앞에서부터 훑어나가면서 이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라는 거 아니야. 그게 이 내용의 검토와 순서와 맞아떨어간다는 얘기지. 맞죠? 자, 학교의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기능. 맨 첫 부분에 나오는데
휴식 공간 제공하고 소음과 미세먼지부터 학습 환경 보호해준단 말이야. 딩동댕. 좋았어. 그 다음에 여기 띄어쓰기 해야 되겠다. 학교 수목관리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했다. 그게 조사 목적, 조사 동기 및 목적 보세요. 1번 항목에 들어있겠지. 목적이니까. 그럼 거기에서 수목관리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게 목적에 해당되는 거. 딩동댕 맞지. 그 다음 자, 우리 동아리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목관리의 주요 문제점을 설명한다. 이게 결국 어떤 항목이 들어가겠어? 3번 조사 결과 1. 관리 실태 및 문제점 분석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 문제점. 오케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우리 동아리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됐잖아. 현장 조사 자료와 관련 연구 자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음을 밝혀졌다. 자, 개선 방안에 관련된 항목은 어디 있는가 보세요. 거기에 말하자면 3의 2의 항목이죠. 조사 결과의 2, 개선 방안. 자, 현장 조사 자료와 관련 연구 자료를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둘째, 셋째. 됐지? 그럼 여기서 확인됐어. 보세요. 결론에서는 그랬지? 마지막의 항목, 4번 항목 결론 보이죠? 자, 개선 방안을 토대로 우리 학교 수목 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그랬어요. 1, 2, 3, 4 다 확인됐으니까 답이 5번일 텐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인해 봐야 돼. 결론 보세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에 앞으로의 계획이 어디 있냔 말이야. 오케이? 자, 정보 제시 순서로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 항목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로 해당되는 걸 찾아가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야죠. 됐지?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봅시다.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야?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그랬을 때 핵심적인 건 이 자료들 각각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함의, 뼈대가 뭔지를 빨리 발라내는 거라 그랬죠? 봅니다. 설문조사 결과야. 우리 학교 나무에 관심이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게 굉장히 많네. 여기에 주목해야 돼. 그럼 선지 1 봅니다. 자료 1에 가. 요거예요. 우리 학교 나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다는 내용을 뒷받침한 자로 제시한다. 맞죠?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하면 얼마야? 이게 한 60%를 넘어가는데, 그지? 됐네요. 1번 됐네. 그 다음에 자료 1에 나와 자료 2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자료 1의 나는 뭐냐면 차광률이라는 게 뭐냐면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려진 비율이에요. 에 따른 무궁화의 개화수입니다. 그러면 빛을 안 가렸더니 13, 13개 개화수가. 근데 55%를 차광했더니 여기 뭐야? 숫자가 여기 7, 여기 누락되어 있네요. 7. 그 다음에 95%까지 빛을 가려버렸더니 개화한 게 3개밖에 안 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차광하지 않아 꽃이 핀다는 거 아니야. 무궁화가. 맞지? 요게 자료 1의 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2 전문가 인터뷰는 보세요. 햇빛이 부족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요 얘기는요. 특히나 햇빛이 부족하면 꽃의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앞에 요거하고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얘기네. 따라서 그런 징후 되신 나무는 적합한 곳으로 옮겨 심어야 하고 옮겨 심은 후에도 나무의 적절한 생장을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가지치기, 세균을 감는데 고사할 수 있으면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2번 선지 봅니다. 자료 1의 나와 자료 2를 활용하여 그늘에 심은 무궁화의 생장 상태가 불량한 원인이 부족한 햇빛 때문에 뒷받침한 자료로 제시한다. 맞지? 차광률이 높으면 개화가 적었어. 햇빛이 부족하면 꽃의 수가 줄어들어. 딩동댕. 오케이? 자, 이렇게 뼈대를 잘 발라서 선지가 논리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오케이? 요런 자료로 요런 주장을 할 수 있겠나? 이걸 판단하는 거야. 3번 자료 2를 활용하여 요거죠.
자, 지나친 가지치기가 나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심각성 부과한 자요. 여기 있네. 과도한 가지치기. 이렇게. 그러면 고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고요.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자료 3을 봅시다. 이번엔 신문기사. 내 나무 한 그루 내가 가꾼다 그랬습니다. 시민들이 나무 한 그루를 맡아 직접 갖고 보는 캠페인 활동이에요. 그리고 샘샘시에서 자 나무 돌보미 캠페인을 샘샘시에서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직접 갖고 보니까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좋단 말이죠. 그래서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됐지? 그러면 자 5번 선지 볼까? 자료 3을 활용해요. 나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샘샘시에서 하는 이런 캠페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딩동댕 맞는 얘기지. 근데 4번 볼까요? 자료 2와 3을 활용하여 부적합한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대요. 여기에 나무 옮겨 심기의 구체적인 시기의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있나요? 적합한 곳으로 옮겨 심어야 하는데 옮겨 심은 후에도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그랬지 옮겨 심는데 적절한 시기가 언젠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어디 있어? 자료 2에도 없고 자료 3에도 없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아주 쉽게 고를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사실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논리적인 타당성을 점검하는 상식적 판단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다 풀었는데요. 이 화작 문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당부할 테니까 잘 듣고 얘기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자꾸 제가 작년부터 올해 해설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총평에서도 자꾸 얘기하게 되고요. 뭐냐? 언매는 원래 어려워. 특히 문법이 언어가 그지? 화작은 상대적으로 문제 자체로만 놓으면 절대적인 그 난도는 쉬울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선택 과목 사이 유불리를 아무리 보정 점수로 어떻게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자꾸 한다고? 문법은 조금 낮추고 화작은 조금 끌어올려. 그럼 오늘 문제를 다시 복귀할 때 여러분들은 화작의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수를 썼는가를 꿰뚫어 보는데 최대한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게 37번 문제나 40번 문제 같은 경우, 특히 37번 같은 경우 마치 비문학 독서 지문에 사례 적절성 추론하는 문제, 보기 달고 있는 보기형 그 3점 달고 있는 독서 문제 같은 그런 문제가 37번으로 출제가 된 거야. 맞죠?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는 독서의 사례 추론 문제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37번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공부를 해야만 화작을 빠르게 풀고 정답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신신당부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됐죠? 자, 문학, 화작 저와 함께 했고요. 독서와 언매도 언매는 선택 안 하는 여러분일 테니까 독서도 김철 선생님과 철저히 공부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있을 연습 게임들에서 보다 나은 실력, 성적 거둠으로써 자기가 수능까지 더 자신 있게 공부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해설로는 다음번 6월 모평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철저하게 실력 다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